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의 경을 치다 박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많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도입이 됐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이 몰리는 주말에 문을 닫는 건 소비 심리만 가라앉힐 뿐 전통시장에는 별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좀 지켜야 한다는 주장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박순의 경을 치다에서는 이 내용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최경환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취지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2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2년 도입된 이후에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고요. 또 그런 논란 가운데 소비자의 의견은 배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목소리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2년 어떻게 돌이켜 보십니까? 예, 그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정책 의도가 뭐였냐를 가지고 실효성을 판단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매출의 증대가 되느냐? 예. 그러면 대형마트 가시는 분들을 특정 날에 못 가게 했으니까 일부는 당연히 이제 그 재래시장으로 옮겨갔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의 실효성이라고 그러면 실효성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실효성을 과연 그 전통시장 입장에서만 보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가 더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가 연구가 한 두 개가 있어요. 서강대 주하연 교수님이 쓴 연구에 보면 대형마트 매출이 전통시장하고 기업형 슈퍼마켓하고 반반 가져갔다. 그런데 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안 가던 분이 가다 보니까 소형 슈퍼마켓 매출은 줄었다.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정진욱 교수님 등 해서 나오는 거는 사회 전체 후생에 대한 연구인데 여기는 이제 훨씬 놀라운 수치가 있죠. 대형마트가 월 평균 한 2,300억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는데, 매출 손실이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소형마트로 간 건 월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후생은 연간 2조 2천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대형마트 도 2조 7천억 감소가 됐고, 납품업체 손실, 또 이제 부가세 및 세수 감소 등과 해서 사회적 피해가 훨씬 크다.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누구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있고, 이제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도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휴무 날짜를 점점 기억하게 되면 그날을 피해서 다른 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이 조금 낮은다고 해도 자영업자가 계속 진입하면 나눠 먹는 목이 워낙 작아서 그 문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지금 나타난 효과라고 해도 아주 미미하고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의무휴업제의 성과가 우리 기대했던 만큼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조차도 단기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그 연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대형마트 매출의 감소분이 사실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 참 우리가 조금
우리가 기대한 그런 성과가 만들어졌을 텐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형마트 매출 감소분의 한 5분의 1 정도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2년 전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회장님의 의견은 좀 틀리시겠죠? 네, 예. 그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예. 골목상권이 붕괴돼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졌고요. 대형마트들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 우려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예. 그 2년 동안에 지금 방금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에 그 소비자들한 골목상권이 큰 이득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이전에 골목상권은 많은 숫자가 폐업을 했었고요. 2년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지금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통계조사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나오거나 일부 연구대에서 나온 거에도 오류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또 발표진 보더라도 여러 기관 그 대형마트 소상공인진흥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이나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상당히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예. 지금 이렇게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매출 증가 효과는 있었지만 네.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 만큼의 매출 네. 증가는 있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요즘 이제 내수가 우리가 침체했다는 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매출이 그대로 이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예.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그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예. 그동안 사실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직전에 있었는데 시설 정비도 좀 했고요. 사실은 앞으로 장사를 잘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좀 가졌고요. 그 부분이 지금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불과 일반적인 오류를 갖고 매출 증가가 없다 그래서 골목상권의 의무 휴업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실은 그동안 그 대형마트에서 위헌소송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패했잖아요. 예. 그 법의 취지와 그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성과 네.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형마트의 협력사나 입점 업체 그다음 납품하는 농가 매출도 동반 감소하면서도 그쪽에 불만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최 회장님 하신 말씀이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제 아까 사회후생이라는 관점이거든요.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경제학에서 너무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사회후생을 재는 게 누가 연구를 하든 정확히 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아주 경제학이 잘 알려진 예예요. 어느 골목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제과점 앞을 지나던 동네 아주 망나니가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제과점 주인이 유리회사에다가 유리가게에다가 오더를 줍니다. 예. 경제가 활성화되죠. 유리가게 주인은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까 저녁에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오더해 먹어요. 그럼 짜장면 매출이 늘어요. 짜장면 주인은 그거 가지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날 저녁에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했다. 그러면 골목 전체가 경제가 활성화됐으니까 손해본 사람은 제과점 주인밖에 없냐. 이렇지만 경제학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가 손해를 받는지를 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과점 주인이 돈을 안 사도 되는 유리를 샀는데 그 돈을 원래 뭐 했냐면 결혼기념일에 와이프한테 양장 옷 하나 사주려고 그랬다면 양장점 주인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양장점 주인은 자기가 손해받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럼 양장점 주인은 그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저녁에 이탈리안 식당에 가서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쭉 해서 손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이 사회후생을 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구를 하든 객관적으로 그렇죠. 연구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경제에 안 좋으냐면 시장을 경제가 인위적으로 정부가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하고 이제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사람들이 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다방하던 사람들 재래식 다방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커피숍을 문 닫아라.
과연 그게 합당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끊임없이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에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할당해달라 이렇게 돼서 사회 전반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을 막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수도 줄고 원가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납품업체 사실은 불쌍한 사람끼리의 싸움도 조장하는 거거든요. 아까 소형 슈퍼마켓은 손해를 보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보고 또 전통시장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 누가 이익 보고 보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에 좀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되 그동안에 전통시장이 좀 자구 노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좀 경쟁력을 더 갖췄으면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근데 일부 지적은 지난 2년 동안 그러한 전통시장의 자구 노력,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만들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 발전돼야 된다고 되는 부분이 그 사회의 흐름은 여러 가지 경제 논리도 있겠지만 공공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정밀하게 좀 생각을 해서 지금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게 어떤 이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량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비자들 주권 침해도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규제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조사가 나왔고요. 우리 서강대 조하연 교수가 이렇게 조사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논란이 사실은 쌍방에서 서로 좀 서로 다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여기서 따지기보다는 대형 마트가 독과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나중에 훨씬 크다. 그 다음에 아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자들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형마트에 지금까지 납품을 해서 옛날에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대형마트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했을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 납품을 못하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훨씬 더 골목상권과 온라인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대기업의 이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기업의 매출 감소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어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대형마트들은 매출 증가분이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소상공인들은 많은 숫자가 폐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폐업한 분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되고 이것이 곧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있고 국가 발전에도 피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주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드린 이제 질문이 전통시장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은 저희가 공동으로 배송하는 체계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도 갖췄고 지금 이제 불과 한 2년 됐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신용카드 가맹도 안 냈는데 신용카드 가맹도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요새 재래시장 가면은 주차장까지 물건도 배송 갖다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전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관점이다. 공공이라는 언어를 마구 이렇게 남용을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요. 자구 노력을 해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그 자구 노력이 충분한 거겠죠. 그런데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제한해 놓고 가는 것인데 그게 공익적이다.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게 기업으로 보면 혁신인데요. 아주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혁신 능력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지금 개별 기업이 새로운 제품군을 갖추거나 이런 혁신을 할 능력이 없죠. 그게 오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폭염이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제 생각이 쉽지 않죠. 오늘 같은 날은. 재래시장 가실 용기가 나십니까?
저희 집 앞에요. 아침에 새벽에 저기 수산물 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서 다 공공적으로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거든요. 온종일 그 앞에를 쾌적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비린내 때문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혁신 능력이 없는 거죠. 캐퍼가 없어요. 혁신 능력.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왜 우리가 외면을 받냐 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품질 좋은 쇼핑을 하게 되는 게 왜 다방 커피 먹다가 그 비싼 카페 커피를 먹냐. 옛날에 다 온천장에 10,000원 주고 가서 놀던 거를 온천 목욕을 하던 걸 요새 워터파크에 가서 10만원, 20만원 주고 하거든요. 이게 소득 수준에 맞는 품질과 사회가 기대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친 걸 하고 소비자들을 강제로 그걸로 몰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 주권에 대한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몇십 년 동안 상권을 일궈서 피땀 흘리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형태가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 혁신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마치 과거에 제국주의가 약소 국가를 침탈하듯이 골목상권에 들어와서 독과점으로 인해서 또 그런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결과로 나오고 있었죠. 예.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어떤 가격 경쟁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독과점 피해는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대형 마트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새 근자에 주장하는 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민주화 논리가 상당히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그거에 따른 이득이 크다고 생각들을 저변에 확대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들이 어떤 혁신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만일에 골목상권과 합의를 이루어졌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외국의 어떤 선진국들이 그런 규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센 규제들이 있고 예. 그런 규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지금 반대 논리로 아까 회장님께서도 이제 공익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번에 지금 계속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대기업과 재래시장 그리고 중소상공인 간의 어떤 양극 구도로 지금 얘기를 해가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회장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네. 조금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배제되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공익이라는 것에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소비자의 선택은 어디니?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여유 없는 서민들이 많거든요. 네.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사실 장 볼 시간이 없고 또 주말에 맞춰서 보려다 보니까 의무 휴업을 하고 네. 그래서 장 보기가 또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의무 휴업일을 갖다가 평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안도 요즘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소비자 관련된 부분을 말씀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란 아시죠? 계란. 알죠. 계란 같은 예. 경우가 엄청나게 하루에 생산이 됩니다만 계란은 일반적인 대기업의 브랜드만 붙이면 가격이 4배, 5배 붙여서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계란이라서 대기업의 대형마트에 있는 계란이 특별한 계란이거나 엄청난 그런 계란이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또 모르고 현혹이 돼서 비싸게 엄청난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계란 농가와 유통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소비자의 집권이라는 부분이 어떤 오류와 현혹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단순하게 기록될 수는 없다. 표면될 수는 없다는 부분이고요. 소비자들한테 궁극적으로 재래시장에서 또 판매할 수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품목 제한을 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싼 거를 계속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돼야 될 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에 있어서 가격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접근성이라든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기 안 좋은 다방에 가서 커피 먹을래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으려고 그럴 때 가격만 보면 다 다방 가야 되죠.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고 지금 최 회장님 말씀은 소비자들이 바보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비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가지고 빠졌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하고 싶은 거는요. 외국에는 유통에 대한 규제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는 술을 못 판다. 아니면 원래 세븐일레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7시에서
원래 근무 시간이 9 to 6, 그러니까 9시에서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7시에 문 열고 11시에 문 닫는 게 세븐일레븐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편의점이 점점 늘리니까 24시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하자. 그래서 그걸 큰 회사는 못하고 작은 회사는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이나 국민 복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제를 가하지 우리처럼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그 비대칭적인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류 판매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전통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그 대형마트의 그 강제 휴무제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사실 왜곡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상공인 수나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지금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또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와 좀 병행해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떤 경쟁력 키우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대형마트하고 좀 이렇게 양극화시키지 말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뭐 자영업자들이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뭐 그동안 이제 그 부분은 나라의 어떤 정책, 뭐 직장에서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와서 사실은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사회적 분명히 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골목 상권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유통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대형마트까지 나중에 갈 수 있는 이런 성장 기반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몇몇 대기업들이 이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외국과 같은 사례를 하신다고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상임부 기존 상황 보호라든지 영업시간에 관련된 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은 거죠. 아까 이제 한여름에 재래시장 주변이 복잡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기업 대형마트 주변은 엄청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정도로 교통 체증과 주차 낭비와 어떤 비용의 증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쪽만 몰고 가는 부분은 정말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업시간에 관련된 부분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과거에 대형마트들이 야간에 어떤 영업을 한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휴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런 휴무를 일요일 날 해서 또 소비자들한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돌아온 효과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빠른 이런 부분을 싹을 잘라버리는 논란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좀 더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 어떻게 양극화가 자꾸 제로성 게임 하는 거잖아요. 연구도 뭐 여기 늘어난 매출이 이리로 갔냐 이제 보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대형 매장에다가 전통시장 좀 입점시켜 준다든가 뭐 주차장을 하는 이런 거 좀 같이 가는 방은 없어요. 경쟁에서 우리가 상생이다, 민주화다 이런 얘기를 쓰면 상당히 듣기 좋아요. 그런데 미사역을 쓴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공급이 넘치면 장사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소상공인하고 대형마트하고 왜 이런 갈등이 되냐? 공급 과잉입니다. 아까 독과점이라고 그러셨는데 독과점이라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특히 아까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경제 구조가 잘못돼 있죠. 왜냐하면 일찍 리타이어하고 은퇴하시고 할 거 없는 사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계속 불행한 사회입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이 훨씬 줄어야 돼요. 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정책을 가다 보면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하는 쪽으로 경제 구조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대형마트가 지금 소상공인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저희는 이거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 그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소상공인들이 망한 분들을 고용을 하나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어느 자료나 나오고 있지만
고용의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대기업이 한 110만 명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고용에서 38.7%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가 단순하게 많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줄여야 된다. 그 줄인 숫자를 그러면은 뭐 한강으로 가서 다 빠져 죽으라는 소리도 그거 아니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으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계속 중산층이 무너지고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좋은 퇴직금 제도나 무슨 사회후생 제도나 좋은 급여나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데서 국민의 60% 이상이 60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떻게 오랫동안 정년을 늘려줄 거냐, 이런 제도 개혁이 없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란 거는 같은데요. 다음 또 2부 순서가 준비돼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전통시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양극화된 그런 구조에서 우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가셔서 악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터치 한 번이면 만날 수 있는 보험 해결사.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보험 해결사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로 가서 보험 해결사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왼쪽 아래 있는 보험 생톡을 터치,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보험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집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방을 터치, 원하는 전문가와 1:1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전화 걸기를 이렇게 누르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보험 상식을 쑥쑥 늘려줄 교육센터도 열려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이 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 보험에 관한 고민은 이제 그만. 보험 해결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보험 대화방 보험 해결사,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드디어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코스피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벌써부터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더 과감해지고 확실하게 분명해진 이기 경제팀의 정책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일단 내수 활성화, 그리고 민생 안정, 경제 혁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가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일단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수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바로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어제 발표가 됐었죠. 공공기관이 절감한 부채 5조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41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재정 보강과 정책 금융을 통해서 26조 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감기에 걸렸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강조해 왔던 만큼 최경환 부총리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를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청약제도 개편 방안도 소속기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업 소득 환류세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는 각종 세제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소득을 얻게 되면 가계로 계속해서 소득이 연결되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는 가능한 이 모든 정책들을 다
다 동원해서 기업과 가계, 위축되어 있는 경제 심리를 활기차게 좀 더 바꾸겠다라는 핵심을 밝히고 있는데요. 기세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 우리 경제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24일 발표했던 최경환 경제팀의 주요 정책들을 쭉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최경환 경제팀이 첫 경제장관회에서 했던 말이죠. 바로 그 지도에도 없는 길이 이제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시장경제제도연구소의 김희석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예상한 바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 혁신. 교수님은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리가 야구를 보면요. 예. 제일 박수를 많이 받게 된 사람이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죠. 예. 그러니까 제1기 경제팀은 잘 마무리가 됐을 때. 제1기 예. 경제팀은 우리한테 아무런 기대를 못 주고 걱정만 줬는데 예. 이제 이 구원투수로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스탠드에 있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지금 기립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을 포함해서 예. 온 언론도 그렇고 다 지금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9회 말까지 이걸 잘 이 승부를 뒤집어야 이게 될 텐데 참 그런 면에서 뭐 일단은 우리에게 그 전에 어떤 기대를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예. 과연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일단 1기 경제팀의 정책들은 좀 실패했다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시면은 아직 시장이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단적으로 보시면 예. 지난 6월 19일 날 현옥석 당시 경제부총리는 금년 우리 성장가 4% 성장이 가능하고 또 추경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무려 지금 46조를 지금 쏟아붓고 성장률 목표는 지금 3.7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정부의 경제 전망이 부총리 교체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일단은 이번에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구원투수 말씀하셨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자꾸 경제 성장이라는 말을 성장론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장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경기 부양하고 경제 성장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경기 부양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쓸 자원을 지금 가져와서 이게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기에 상당히 활기차 보이죠.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이제 예컨대 파티를 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 춤을 추지 않던 사람들도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파티가 한없이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잔을 치워야 되고 술을 이제 더 이상 공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아까 걱정을 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기대감을 주고 사람들이 증시라든가 반응을 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주지만 이게 이 부양이란 게 이제 성장 쪽에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약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교수님 약간 소장님에게는 좀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좀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우리가 추경이 없지만 이번 이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추경보다 훨씬 더 큰 확장적인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46조입니다. 우선 그걸 보시면은 2009년에 세계 경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2009년에 추경을 28조를 했는데 그게 당시 GDP 명목 GDP가 2.4%였습니다. 근데 금년에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46조면은
금년 그 명목 GDP 대략 한 1,49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GDP에 지금 거의 3%를 지금 퍼붓는 거거든요. 3%를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역전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과감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경기 대책을 하면 항상 정부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를 내라, 고용을 내라. 항상 그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5번은 타켓이 기업이 아니고 너는 빠지고, 너는 괘씸죄에 걸려서 빠지고, 뭐 이거 세금도 깎아줬다니만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늘리고, 그러니까 너는 괘씸죄에 걸려서 빠지고, 이제는 정부가 직접 기업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큰 그 특징이고요. 예. 세 번째는 아마도 기업이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소외된 적이 있었던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아마 소장님도 언급하신 부분일 텐데 이게 뭐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는 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고용을 늘리고 예. 지출을 늘리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투자나 또는 가계의 지출이 지금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결국은 정부가 아까 우리 김선학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부가 계속 그러면 아니 펌프가 고장 났는데 마중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예. 지하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끝없이 마중물을 넣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예, 예. 그 마중물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미래의 정부의 부담입니다, 전부 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이번에 이제 뭐 LTV, DTI 규제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청약제도도 완화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우리가 경기가 좀 안정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내려놓은 처방이 부동산 경기 조금 살려내고 거래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경기 살려내고 그것이 우리 국민 경기 전반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이 부동산 부분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좀 정치에서 배제해서 시장으로 좀 이렇게 시장 자체로 거래가 잘 되게 만드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철진한 옷을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집값이 너무 오른다 싶어서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고 뭐 꽁꽁 얼어붙었으니까 그걸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을 좀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사람들 심리란 게 이제 있어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효과 더군다나 또 지금 아까 추경을 하지 않은 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것들이 투입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양적 테이퍼링 그 끝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금리라든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 방향이지만 접근 자체를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치에서 좀 배제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높아도 많은 불만이 나오고 지금처럼 또 얼어붙으니까 또 많은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시장 자체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17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미약합니다만 0.01%의 망정 어쨌든 17주 만에 아주 어떤 의미 있는 아파트 가격에 이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반등이 나타났죠. 일어났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일단은 정신호가 켜졌다고 시장이 어쨌든 기력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제 정신호가 돌아왔는데 이 LTV, DTI는 내용대로 보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대부분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던 분이
은행권으로 다시 대환을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얼마만큼 그 수요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데는 이제 의문이 있고 또 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근본적인 왜 이렇게 그럼 집을 안 사냐 예. 부동산 경기가 죽었냐 결국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예. 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이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예. 총체적으로는 결국 성장의 문제가 관건이지 그것이 이것을 받쳐주지 않는 한에는 예. 이 금융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리고 아까 요번 부양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서 기업이 요번에 철저하게 소외된 것 같다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소외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게 원래 모든 제가 경제 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의 억지스럽게 예를 들면 법으로 뭘 강제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법을 만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장기판의 쫄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어디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쫄로 보이는 게 다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내 유보금 같은 것도 원래 원하기는 그걸 이제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올려서 그게 뭔가 국내 수요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그게 투자도 자기들이 이미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했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런데다가 배당 같은 것도 실제로 이게 배당도 조금만 생각해 봐도 현재 배당이란 게 배당을 많이 해준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배당을 지금 받았으니까 주가는 좀 떨어질 거고 미래소득은 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말하자면 소비를 앞쪽으로 옮기는 의미지. 그게 무슨 전체적인 걸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쓰는 걸 앞당겨 쓰기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기고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구조적으로 많은 것들이 그런 성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약간 조작적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엄청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근로소득 증대 세제 이 문제도 참 요즘 논란 많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소위 3대 패키지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분은 3대 패키지가 이제 불량 패키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근로소득 증대를 이걸 보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혜택은 개인이 보는데 이 부담은 기업이 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 이제 이게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지난 3년 동안에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낮은 데는 조금만 더 줘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임금을 열심히 많이 높여준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면서 불량이고 그다음에 이 배당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면은 아니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이든지 배당이든지 투자든지 간에 일정 비율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묵이겠다 그러면 기업한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이 세금이 무서워서 임금을 더 주고 배당을 더 주고 투자를 더 하라고요? 세상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배당소득 증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착각이죠. 지금 작년 말로 따져서 상장회사의 외국인 지분이 33%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지분은 24%밖에 안 돼요. 그럼 배당 더 주면 이거 누구 좋은 일 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대부분 대형 배당을 말하는 큰 주식들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60% 70%입니다. 이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 이익잉여금 중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2%입니다. 애플은 14%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현대자동차는 2% 가지고 있습니다. GM은 15%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실망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730 보선에서도 사실은 최경환,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효과를 많이 봤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하여튼 좋은 신호를 준 거는 같은데요. 지금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짜 임시방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정치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내용보다. 그런 점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정책들이 희망을 줘서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준 건 좋은데, 근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컨대 기업들이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돈이란 게 만약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기회비용을 무는 거잖아요. 이자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게 갖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좋은 기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혹시 뭐가 있을 때 대비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어디에 하라고 했다가 그러면 실패하면 그것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딴 사람이 재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실은 예전에 후보 때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이게 과소소비설이라 그러는데, 소비를 안 해가 지금 경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금을 유지하도록 기업들하고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금을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근로자들 불만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 한계 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지금 그 비슷한 정책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OECD 국가들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생산성이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조건 임금, 말씀하시죠.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구조가 심각하다. 이 점이 이제 최 부총리가 등장하면서 한 이야기가 학자들한테 공감을 줬던 이유는 그전 부총리께서는 문제가 없다. 라는 데 비해서 최 부총리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점수를 땄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길 없는 길을 가야 된다.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소위 양적 확대라고 하는 금융 정책이, 이게 교과서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길 없는 길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냐.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보시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펌프는 고치지 않고 지금 지하수가 올라올 때까지 마중물을 계속 붓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 정책 금융 46조분에 쏟아붓는 것도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종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엇박자로 가지고 효과가 그런 시차 국제적인 공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선 46조 중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쓰는 거는 11조 7천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해서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이 감소한 5조를, 그러니까 부채 감소에 써야 될 걸 5조를 땡기다 쓴다. 그러니까 이거 공공 분야 구조조정하는 기회를 또 이게 이동가지고 잃지 않을까. 건전성을 강화해야 될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그걸 이제 땡기다 쓰는 거고, 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46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29조는 금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이게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갖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기업이 500조가 넘는 잉여금을 쌓아놓고 지금 돈이 없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46조 중에 정말 얼마가 쓰일 건가 하는 건 굉장히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또 금방 가버렸어요.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잘 돼야 되니까요. 교수님, 소장님 30초씩 훈수 한 마디씩만 딱 들어주십시오. 자, 소장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규제개혁 쪽으로 좀 결국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롯데월드 그쪽에 무슨 쇼핑몰이 쓰이지도 영업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못하는 것들, 당장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줘서 투자가 좀 그쪽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좀 물꼬를 더 주시기 투자한다 뭐라 그러지 말고 투자할 수 있게 규제 풀어라. 그렇죠.
될 것 같은 예. 또는 하는 척하는 정책을 가지고 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경제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일본에 잃어버린 25년, 일본이 어쩌다가 25년을 저렇게 보냈냐. 결국 되는 것처럼 예. 또는 하는 척하고 25년을 보낸 거거든요. 예. 예,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정말 초석을 놓을 수 있겠구나. 국민들이 수긍하고 그래서 예.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신뢰를 얻고 예.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정치자들, 관료들 조금 멀리 보고 비전을 가지고 예, 그런 정책들을 수행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도원 교수 그리고 시장경제제도연구소의 김식 소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는 오늘 폭염경보까지 내려졌다고 하죠. 전국이 가마솥 더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0-300-4982) 캡틴 넘버 13번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8월달 첫 번째 종목,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업에 대한 이슈가 주가를 살린다는 범위에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종목, IT 전자장비 업체 중에 한 종목인데요. 시장에서 ICT에 대한 육성 정책이 나오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또한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이 잠식되어 있는 이 시장 안에서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업인데요. 자, 이와 같은 기업이 8월달 최대 이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8월달에 어떤 이슈를 준비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시장에서 이슈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준비된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ARS를 종목을 통해서 소개했던 기업인데요. 자, 제가 추천했던 라인대에서 지금 자리에서 연속 상한가 연출하면서 급등해왔습니다. 자,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 장중 상한가 4번을 연출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제가 목표했던 가격대까지 도달하면서 80%의 급등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자, 동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장중에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개별적인 이슈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살려낸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차트에 대한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봉의 추세를 보시고 주봉의 매집, 그리고 일봉의 급등 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봉의 흐름들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사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꾸준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꾸준한 현금 배당이 나타냈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적인 내실이 나타내면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내는 점. 자, 그럼 주봉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올라올 때 장기간 동안 갇혀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점, 힘이 응집되는 점에서 지금은 폭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봉에서 어떤 자리에서 급등 자리를 찾아야 되는지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거래량과 함께 섹시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맞춰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대한 등락이 있을 때 지금 가격적인 조정과 함께 거래량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자리가 아름다운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수 맥점을 잡으셔야지 시장에 대한 이슈를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자, 지금 같은 이 종목이 기술적인 형성 안에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매매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안에서 장비 업체에서 국산을 이뤘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두 번째, 시장 안에서 8월달 가까이에 있는 이슈가 터진다는 점에서 동종목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에서 기술적인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거래량과 함께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안전하게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매수 기점 안에서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060-300-4982 캡틴 넘버 13번 이강무 전문가의 이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